할아버지 안 미쳤어.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요양원 침대 위에서 침을 흘리는 치매 노인이 되었죠. 모두가 그를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노인이 갑자기 손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숨을 죽인 채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들키면 우리 둘 다 죽어. 그 순간 아이의 눈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향한 곳, 천장 구석. 작은 감시 카메라가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구겨진 박하사탕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손톱으로 새긴 점들, 누군가를 향한 암호였습니다. 9살 준우는 그날부터 그 봉지를 목숨처럼 지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미쳤다고 믿었던 그 재벌 회장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서울 하늘은 낮인데도 잿빛으로 무거웠고 진성그룹 본사 유리창에는 찬바람이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20층 회장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그 자리에 50년을 버텨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는 말 한마디면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임원들 등에 식은땀이 흘렀고 50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은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8시 정각, 비서가 회장실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끝 비상구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철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의사 한 명과 나란히 서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의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용량을 유지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진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서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비서의 발이 멈췄습니다. 한 회장이 바닥에 있었어요. 평생 단 한 톨의 먼지도 허용하지 않던 깔끔한 노신사가 파자마 차림으로 카펫 위를 느릿느릿 쓸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입술 사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흘렸어요. 그가 쓸고 있는 것은 먼지가 아니라 무너져 내린 자신의 제국 같았습니다. 진단은 중증 치매였어요. 이렇게 빠른 발병은 드문 경우라고 의사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주 전까지 한 회장은 정상이었어요. 이사회를 주재하고 해외 거래처와 화상 회의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3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걸까요? 한 회장이 쓰러지기 꼭 3주 전 장남 진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가 퍼붓던 밤이었어요. 강변북로 위에서 진태의 차가 중앙선을 넘었고 맞은편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완전히 박살났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경찰은 빗길 과속사고로 결론 냈습니다. 사흘 만에 너무도 조용하게 아들이 죽고 충격으로 아버지가 쓰러졌다. 세상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안타깝고 불운한 가족의 이야기로. 그리고 사흘 후 차남 한진철이 기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넥타이에 살짝 충혈된 눈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건강 회복만을 바랍니다. 형이 떠난 자리 제가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효성스러운 아들의 얼굴로 다음날 신문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진철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어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딱 한 명만 빼고요.
장례식장 한 구석 9살짜리 아이가 서 있었어요. 진태의 아들 준우였습니다. 진철이 조문객과 악수를 나누며 눈가를 훔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준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작은아버지는 왜 안 울어? 그 순간 진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이 딱 준우에게 닿았어요. 준우는 본능적으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잠시 후 진철의 시선이 걷어졌어요. 준우는 그제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으로 삼킨 그 질문을 진철은 끝내 몰랐어요. 저 조용한 아이의 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장례가 끝나고 열흘 후 진철이 준우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넓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따뜻한 차를 홀짝이면서 말했어요. 준우야, 이제 작은아버지가 아빠가 돼줄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등에 길고 선명한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아직 딱지도 지지 않은 생생하게 붉은 상처였습니다. 왜 싫어? 작은아버지가 무서워? 아니요. 짧게 대답하고 준우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진철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천천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아이 하나쯤이야 라는 듯이 그날부터 저택이 달라졌어요. 낯선 얼굴들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아빠의 서재는 자물쇠로 잠겼고 사진들이 치워지고 물건들이 창고로 사라졌어요. 진철이 아침 식탁에서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론 어디 가든 보고해. 누구 만나는 것도. 준우가 물었어요. 학교도요? 물론이지. 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준우가 몰래 창고를 열었습니다. 박스 사이를 헤집다 아빠의 낡은 재킷을 찾아냈어요. 두 팔로 끌어안고 냄새를 맡는 순간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철의 부하였어요. 거기서 뭐해요? 재킷을 빼앗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시입니다. 정리가 필요한 물건이에요. 눈물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울지 않았어요. 여기서 울면 지는 거라는 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진철이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할아버지 면회 가자. 할아버지만큼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처음 면회하러 간 날이었어요. 산 중턱 요양원은 겉으로는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준우의 발이 멈췄어요. 경비원이 2명이었습니다. 방문자 명단, 신분증, 가방 검사. 이건 요양원이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진철이 귀에 바짝 붙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편찮으셔. 괜히 옛날 얘기 꺼내서 힘들게 하지 마. 알겠지?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주머니 속 사탕 봉지를 꾹 눌렀어요. 박하사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것. 아빠랑 올 때마다 꼭 챙겨드리던 하얀 사탕이었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창가 침대 위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준우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눈빛이 없었어요. 사람을 꿰뚫어 보던 그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텅 빈 호수 같은 눈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준우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아이처럼 해맑게. 입가에 침이 흘렀어요. 준우가 다가가 주름진 손을 감쌌습니다. 사탕 하나를 뜯어 손바닥에 올려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준우예요. 대답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준우가 거기 없는 것처럼.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목이 꽉 막혔어요. 눈물이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9살짜리가 삼킬 수 있는 슬픔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준우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어요. 돌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진철이 준우 가방 끈을 낚아챘어요. 가죽끈이 비명을 지르듯 당겨지면서
준우의 어깨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이걸 왜 들고 와? 알아보지도 못하시는데. 앞으론 이런 거 들고 오지 마. 박하사탕 봉지를 툭 던졌어요. 준우는 말없이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속에서 불길이 타올랐지만 얼굴엔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았어요. 그 뒷모습을 진철이 싸늘하게 바라봤습니다. 아이 하나쯤은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는 듯이. 그날 밤이었어요. 준우는 혼자 침대에 앉아 사탕 봉지를 꺼냈습니다. 서늘하고 시원한 박하향이 방 안에 퍼졌어요. 아빠 주머니에서 늘 이 냄새가 났어요. 사탕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아빠. 아무도 없는 방에 그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잠들었어요. 스르르 힘이 풀린 손에서 사탕 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바닥 위 흰 봉지 안쪽으로 뭔가가 보였어요. 손톱으로 긁어낸 아주 작은 구멍들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랜 시간을 들여 새겨놓은 암호처럼. 준우는 몰랐습니다. 침을 흘리며 웃기만 하던 할아버지가 그 떨리는 손으로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새기고 있었다는 것을. 아침이었습니다. 차가운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면서 바닥에 떨어진 흰 봉지 위로 내려앉았어요. 준우는 그 봉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 잠들면서 손에 쥐고 있던 그것이었어요. 그냥 구겨서 버리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봉지를 햇빛 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들이었어요. 손톱으로 하나하나 눌러 만든 깨알 같은 점들이었습니다.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간격이 있었고 방향이 있었고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준우의 손이 떨렸어요. 설마. 면회 내내 침을 흘리며 창밖만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웃기만 하던 그 손이 설마 이걸 만든 건 아니겠지. 하지만 딱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패턴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이걸 진철이 봐선 절대 안 됐습니다. 문제는 다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진철의 허락 없이는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방문자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막혔어요. 준우는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학교 가는 척 가방을 메고 나서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봉지 생각뿐이었죠.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학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준우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뒤를 따라오는 진철의 부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편의점에 들어가 사탕을 하나 샀습니다. 천천히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걷다가 골목 안으로 빠르게 몸을 숨겼어요. 부하가 두리번거리는 사이 준우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9살짜리의 첫 번째 작전이었어요. 요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경비원이 2명이었어요. 준우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담장 옆 나무 뒤에 몸을 숨겨 안을 살폈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경비원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안에서 소동이 났어요. 청소 카트가 복도 한가운데 넘어지면서 물통이 쏟아진 거였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뛰어가면서 입구 쪽 경비원 한 명도 안쪽으로 뛰어갔어요. 지금이었습니다. 준우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빠르게 걸어 들어갔어요. 고개를 숙인 채 마치 늘 드나들던 사람처럼. 심장이 목까지 튀어오를 것 같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꺾고 또 꺾어 할아버지 병실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어요.
할아버지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텅 빈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면서 입가에 침을 흘리면서 지난번 면회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낮게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반응이 없었어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오면서 준우의 입을 막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텅 비어있던 눈이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또렷하고 살아있었습니다. 50년을 맨손으로 버텨온 그 눈빛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천장 한쪽을 눈으로 가리키면서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준우가 시선을 따라갔어요. 천장 모서리, 작은 렌즈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카메라 사각지대인 침대 옆으로 준우를 조용히 이끌었어요. 그리고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처음부터 전부 연기였던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준우 손을 꼭 잡으면서 거의 숨소리에 가깝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할아버지 멀쩡하다. 아무도 믿지 마라. 진철이도 이 안에 있는 사람도 전부다. 준우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꾹 눌렀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천 가지였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꽉 막혔어요. 할아버지가 준우 뺨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손이 연기를 하면서도 이 순간만큼은 진짜였습니다. 무섭지? 그래도 참아야 해. 내가 유일한 희망이다. 준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울면 진철 카메라에 잡힐 수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품 안에서 다 먹은 사탕 봉지를 꺼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봉지 안쪽에 손톱으로 새긴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서윤재, 이 이름을 찾아라. 그게 전부였어요. 더 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진철의 목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준우의 몸이 돌처럼 굳었어요. 할아버지는 즉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방금 전까지 그 손이 준우 손을 꽉 쥐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문이 열렸어요. 진철이었습니다. 뒤에 흰 가운을 입은 의사 한 명이 따라 들어왔어요. 준우를 보자 진철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너 어떻게 여기 왔어? 학원 끝나고 그냥 보고 싶어서요. 버스 타고 왔어요. 진철의 눈이 가늘어지면서 준우를 천천히 훑었어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이었어요. 여보세요. 진태 씨 맞죠? 살아계신 거죠? 그 이름이 병실 안에 울리는 순간 준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빠, 상대방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 여기 있어요. 살아있어요. 발이 앞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목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발이 준우 발등을 꾹 눌렀어요. 세게 하지만 들키지 않게. 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짜였어요. 함정이었습니다. 진철이 반응을 보려는 거였어요. 아빠 목소리에 준우가 달려드는지 보려고. 준우는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진철이 천천히 핸드폰을 내리면서 준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봤으면 이제 가자. 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주머니 속 사탕 봉지를 손가락으로 꼭 눌렀어요. 이걸 절대 들키면 안 됐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건 저녁이었어요. 밥을 먹는 척하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손전등을 켰어요. 사탕 봉지를 펼쳤습니다. 손톱으로 눌러 만든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어요. 준우의 눈이 그 글씨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손이 떨렸어요. 아빠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약에 독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뒤에 진철이 있었습니다. 이불을 꽉 쥐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진철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준우는 숨을 죽이면서 손전등을 껐습니다. 발자국이 천천히 가까워지다가 멈췄어요. 1초, 2초, 3초, 그리고 멀어졌습니다. 준우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다시 손전등을 켜고 봉지의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서윤재를 찾아라. 그가 모든 걸 알고 있다. 준우는 봉지를 가슴에 꼭 눌렀어요. 서윤재. 이 이름을 찾아야 했습니다. 9살짜리의 어깨 위에 아빠의 죽음이 올려져 있었으니까요. 과연 서윤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준우는 진철의 눈을 피해 그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서윤재. 준우는 그 이름을 이불 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낯선 이름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아빠 장례식 날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한쪽 구석에 혼자 서 있던 남자. 눈이 시뻘겋게 부어 있었는데 조문객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냥 아빠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철이 그 남자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부하에게 뭔가를 지시했습니다. 그 남자는 얼마 후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어요. 서윤재. 아빠의 옛 비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등굣길에 준우는 뒤를 슬쩍 돌아봤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어제도 있던 차였습니다. 그제도 있었던 차였어요. 진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학교 앞까지 따라오는 거였어요. 준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걸었습니다. 가방 끈을 꼭 쥐면서 머릿속으로는 빠르게 생각했어요. 학교 앞 문구점이 보였습니다. 아빠랑 같이 오던 곳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아빠 손을 잡고 사탕을 사러 오던 곳. 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준우의 발이 멈췄어요. 남자였습니다. 아직도 눈가에 그늘이 진 수척한 얼굴의 남자. 장례식장 구석에서 아빠 영정만 바라보던 그 사람이었어요. 서윤재였습니다. 남자는 준우를 보자 눈을 살짝 내리깔았어요. 알아본다는 신호였습니다. 뒤에서 진철의 부하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거리는 약 20m. 지금 둘이 대화를 나누면 바로 들킬 거였습니다. 준우는 문구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탕 코너 앞에 섰습니다. 윤재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왔어요. 각자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진열대를 구경하는 것처럼. 준우가 박하사탕 한 봉지를 집어들면서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제 친구 우진이 아빠 맞죠? 윤재가 사탕 진열대를 바라보면서 짧게 대답했어요. 응.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눈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유지했습니다. 준우가 봉지를 계산대에 올려놓으면서 윤재 쪽으로 살짝 밀었어요. 사탕 하나 드실래요? 봉지 안에 할아버지가 새긴 쪽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사탕 봉지였어요. 윤재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러다 봉지를 자연스럽게 집어들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고마워, 꼬마야. 뒤에 서 있던 진철의 부하는 그냥 아이와 어른이 사탕 사는 모습만 봤을 거예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윤재가 쪽지를 읽은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봉지 안쪽에 손톱으로 새긴 글씨를 읽으면서 윤재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진철이 할아버지 약에 손을 댔다는 내용이었어요.
요양원 안에서 투약 기록이 조작되고 있었고 외부에서 반입된 약이 따로 투여되고 있다는 것. 윤재는 그 쪽지를 읽으면서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진태가 죽기 사흘 전 전화가 왔었거든요. 윤재야, 나 좀 도와줘. 아버지한테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 날 밤 빗속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윤재는 눈을 감았어요. 진태 부회장님, 제가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튿날부터 윤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쪽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필요했어요. 요양원 안쪽에 직접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진철의 사람들이 요양원 안팎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윤재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할아버지에게 투여되는 약이 매일 밤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준우도 저택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진철이 외출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준우는 복도 끝에서 끝까지 걸으면서 인기척을 확인했어요. 감시원 한 명이 현관 쪽에 있었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재 앞에 멈췄어요. 자물쇠가 잠겨 있어야 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진철이 급하게 나가면서 잠그는 걸 잊은 거였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유 원장. 손이 떨렸어요. 봉투 안을 펼쳤습니다. 회장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는 한 회장이 쓰러지기 불과 이틀 전이었습니다. 진성그룹의 모든 경영권과 지분을 차남 진철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 필체가 아니었어요. 준우는 그걸 알았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직접 생일 카드를 써줬거든요. 그 단단하고 굵직한 글씨와 전혀 달랐어요. 가짜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비. 현관 도어락 번호 누르는 소리였어요.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멎었습니다. 진철이었어요. 준우는 서류를 제자리에 정확히 놓으면서 몸을 돌렸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로 나왔어요. 아래층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이었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1초만 늦었어도 들켰을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준우와 윤재 사이에 신호가 생겼어요. 등굣길 문구점 앞 쓰레기통. 박하사탕 껍질을 버릴 때 방향이 신호였습니다. 안쪽으로 버리면 이상 없음. 바깥쪽으로 버리면 긴급 연락 필요. 진철의 부하들이 지켜봐도 그냥 사탕 껍질 버리는 아이일 뿐이었어요. 9살짜리와 전직 비서 사이에 아주 조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진철이 저녁 식탁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학교 앞에서 낯선 아저씨 만난다며. 밥상 위 공기가 싸늘하게 굳었어요. 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철의 눈이 차가웠어요. 웃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제 친구 아빠예요. 우진이랑 친하게 지내라고 맛있는 거 사주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9살짜리가 낼 수 있는 가장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철이 한참 준우를 바라봤어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러다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다음엔 나한테 말하고 만나.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속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빠, 제가 잘하고 있죠.
그런데 준우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진철이 전화 한 통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요양원 원장이었다는 것도. 다음 날 아침 요양원 면회 일정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유는 딱 한 줄이었어요. 환자 상태 악화로 인한 외부 면회 금지. 할아버지에게 이제 아무도 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윤재가 움직인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요양원 납품 트럭이 들어오는 새벽 4시였어요. 윤재는 납품 직원 작업복을 빌려 입고 트럭 짐칸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귓속에서 울릴 것 같았어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는 건 성공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약재실을 찾았어요. 진짜 처방전과 실제 투약 기록이 따로 관리된다는 걸 쪽지에서 읽었으니까요. 약재실 문 앞에 섰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방 안불이 켜졌습니다. 천장에서 빛이 쏟아지면서 윤재의 눈이 부셨어요. 진철의 부하 셋이 문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함정이었습니다. 한 명이 천천히 다가오면서 차갑게 말했어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서윤재 씨. 뒤로 물러서다가 선반 모서리에 옆구리를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옆구리를 파고들었어요. 이어서 부하의 손이 윤재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때였어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복도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 소방벨이었어요. 동시에 비상구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열어준 거였어요. 누군지 볼 틈이 없었습니다. 윤재는 잡힌 팔을 뿌리치고 비상구로 뛰었어요. 경비 인력들이 복도로 쏟아지면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틈에 담장을 넘었어요. 넘는 순간 발을 헛디디면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찢어졌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진철은 저택 서재에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짜 유언장이었어요. 날짜와 서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진철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서재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서재 안에 준우만 남았어요. 준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책상 쪽으로 다가갔어요. 서류들 사이였습니다. 묵직하고 작은 것이 서류 밑에 눌려 있었어요. 나무 케이스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도장이었어요. 붉은 인주가 묻어 있었고 바닥에 한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회장의 개인 인장이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빠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아빠가 한번 말해준 적 있었어요. 이 도장 하나면 모든 서류가 효력을 갖는 거야. 할아버지 목숨 같은 거거든. 준우는 인장을 손바닥에 꼭 쥐었습니다. 복도에서 진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가 끝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는 방으로 뛰었어요. 책상 위 사탕통이었습니다. 박하사탕이 반쯤 남아있는 통이었어요. 사탕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통을 흔들면 소리가 날 거였습니다. 진철이 흔들어 보면 바로 들킬 거였어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손수건이 나왔어요. 인장을 손수건으로 꽉 감쌌습니다. 빈틈이 없도록 여러 번 돌려쌌어요. 그리고 통 밑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위에 사탕을 다시 채웠어요. 통을 살짝 흔들어 봤습니다. 가벼운 사탕 소리만 났어요. 둔탁한 소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됐어요. 준우는 통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그날 밤 진철이 준우 방문을 열었습니다. 인장이 사라진 걸 안 거였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인장 어디 있어?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인장이요? 진철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책장을 팔로 쓸어버렸습니다. 책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면서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서랍을 열어 내용물을 던지고 옷장을 열어 옷들을 잡아당겼습니다. 방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어요. 준우를 일으켜 세우더니 주머니까지 다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철이 바닥에 놓인 사탕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칠게 흔들었어요. 달그락달그락. 가볍고 경쾌한 사탕 소리만 났습니다. 통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사탕들이 방 안가득 쏟아졌어요. 하지만 손수건에 쌓인 인장은 통 밑바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진철이 준우 앞에 섰어요. 무릎을 구부려 눈높이를 맞추더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인장 어디 있어? 준우는 진철의 눈을 바라봤어요. 두려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래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진철이 천천히 일어서면서 부하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데려가. 요양원 지하 창고. 그러면서 준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인장을 내놓을 때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요양원 지하 창고였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차갑고 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 냄새였어요. 불도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손을 뻗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딘가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뚝, 뚝, 뚝.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준우는 사탕통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문 앞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9살짜리가 혼자 버티기에 이 어둠은 너무 깊었습니다. 아빠가 어릴 때 해줬던 말이 떠올랐어요. 무서울 때는 천천히 숨을 쉬어. 하나, 둘, 셋. 준우는 속으로 셌습니다. 하나, 둘, 셋. 그때였어요. 천장 배관을 타고 소리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비명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 같았어요. 길고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뚝 끊겼어요. 그 침묵이 비명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준우가 벌떡 일어나 문을 두드렸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찼습니다. 손이 빨개졌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빠.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가 울렸어요. 아빠 무서워.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재킷을 빼앗길 때도 울지 않았어요. 진철 앞에서도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 앞에서는 못 버텼어요.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바닥이 눈물로 젖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고 안에 정적이 찾아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벽 아랫부분에 작은 배식구가 조용히 열렸어요. 따뜻한 온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흰 우유 팩 하나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준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바라봤어요. 배식구 너머로 눈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보였어요. 여자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입은 다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배식구가 조용히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어요. 잠시 후 복도 조명이 켜지면서 배식구 문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명찰이었습니다. 수석 간호사 이해주. 그 이름이 차가운 복도 조명 아래 서늘하게 빛났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어요. 빛이 쏟아졌습니다. 준우는 눈을 가리면서 몸을 움츠렸어요. 새하얀 간호복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여자였어요. 머리카락을 단단하게 올려 묶고 표정 하나 없이 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석 간호사 이해주였어요. 그 뒤로 진철이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어요. 확인해봐. 어디 숨겼는지. 혜주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없었어요. 마치 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준우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이 차가웠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진철과 똑같은 눈이었죠. 인장 어디 있어? 낮고 평평한 목소리였습니다. 준우는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혜주가 준우의 옷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가방을 열어봤어요. 바닥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사탕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혜주의 손이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혜주가 통을 흔들었습니다. 달그락달그락. 가벼운 사탕 소리만 났어요. 혜주가 통을 다시 내려놓으면서 진철 쪽을 돌아봤습니다. 없습니다. 진철이 잠시 혜주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눈여겨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창고 안에 혜주와 준우만 남았습니다. 혜주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문 쪽을 바라보다가 발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자 천천히 준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따뜻한 우유팩이었습니다. 준우의 손에 조용히 쥐어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그 우유팩을 내려다봤어요.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번졌어요. 고개를 들어 혜주를 봤습니다. 혜주는 이미 다시 표정을 지우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런데 그 손이었습니다. 우유팩을 쥐어주던 그 손이 잠깐 준우 손등 위에 머물렀어요. 한 박자였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온기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그 손을 바라봤어요. 어딘가에서 느껴본 것 같은 온기였습니다. 혜주가 창고를 나간 건 잠시 후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발을 멈췄어요. 원장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진철의 목소리였죠. 혜주는 복도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원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진철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진철이 봉투를 재킷 안쪽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아이 문제도 깔끔하게 처리해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게 전부였어요. 혜주의 손이 벽을 긁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무릎이 떨렸습니다. 아이 문제. 준우였어요. 깔끔하게 처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혜주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눈 안쪽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꺼지지 않고 있던 불이었어요. 그 시각 요양원 외곽이었습니다. 담장 너머 골목에 낡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창문에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증거였어요. 윤재였습니다. 무릎에 붕대를 감고 옆구리에 손을 댄 채로 요양원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옆구리가 당겼습니다. 지명수배 중이었어요. 밖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그래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준우가 안에 있었으니까요. 9살짜리가 혼자 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진태 부회장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면서
윤재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요양원 내부 도면이 떠 있었습니다. 납품 직원을 통해 겨우 구한 거였어요. 지하 창고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출입구가 2개였어요. 하나는 정면 계단, 하나는 외부 환기 통로였습니다. 환기 통로. 윤재는 그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눈을 가늘게 떴어요.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혜주가 다시 창고로 왔어요. 이번엔 진철 없이 혼자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사방을 한번 살폈어요. 그러고 나서 준우 옆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잠시 그렇게 있다가 준우의 사탕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사탕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어요. 손수건에 쌓인 묵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혜주가 천천히 손수건을 풀었어요. 인장이었습니다. 한참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준우는 숨을 참고 혜주를 지켜봤어요. 이 사람이 가져가면, 이 사람도 진철 편이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혜주가 손수건을 다시 접었어요. 인장을 꼼꼼하게 감쌌습니다. 그러고 통 밑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더 단단하게 눌렀어요. 사탕을 다시 채웠습니다. 뚜껑을 닫고 준우에게 통을 돌려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그 통을 받아들면서 혜주를 봤어요. 혜주가 준우의 눈을 잠깐 바라봤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낮게 말했어요. 절대 꺼내지 마. 내가 말할 때까지. 그게 전부였어요. 혜주가 일어서서 창고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준우는 사탕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었어요. 왜 도와주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인장은 아직 자기 손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혜주는 자신의 방 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남자와 어린 아기였습니다. 남자는 웃고 있었어요. 아기는 남자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혜주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기의 이마 위로 손가락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그러다 사진을 다시 접어 지갑 안에 넣었어요. 눈물을 닦고 거울을 봤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 사진 속 아기가 지금 이 건물 지하에 있었으니까요. 혜주가 사진을 지갑에 넣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요양원 담장 너머 골목에서 낡은 차 한 대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어요. 창문에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윤재가 사흘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창문 틈으로 비닐 봉지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안에 박하사탕 봉지들이 뭉쳐 있었어요. 6개였습니다. 각각 손톱으로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준우가 만들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구멍 하나하나가 훨씬 치밀하고 정교했습니다. 봉지를 겹쳐봤어요. 1장, 2장, 3장. 숨이 멎었습니다. 구멍들이 합쳐지면서 선이 됐어요. 선들이 이어지면서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요양원 내부 도면이었어요. 그리고 한 곳이 붉은 구멍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1층 환기 통로 끝이었어요. 윤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준우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9살짜리가 요양원 내부 도면을 알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준우를 돕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윤재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어요. 윤재는 붕대를 다시 감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무릎이 당겼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요양원 뒤편 담장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도면에 표시된 환기 통로였어요. 철망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열어둔 거였어요. 윤재가 몸을 낮추고 들어갔습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어요. 기어가다시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끝에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흰 간호복이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짧은 가발을 쓰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여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진태 씨 비서였던 서윤재 씨 맞죠? 윤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 밤 강변북로에서 내가 당신한테 전화했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빗속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진철의 차를 봤다고, 현장에 있었다고. 그런데 다음날 다시 걸었을 때 이미 없는 번호였어요.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혹시 당신이었어요? 윤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여자가 마스크를 천천히 내리고 가발을 벗었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코와 눈매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혜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진태 씨가 죽던 날 나도 거기 있었습니다. 빗속이었어요. 진태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도 강변북로 근처에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쪽으로 차를 몰았었죠. 도착했을 때는 사고 직후였어요. 빗속에 트럭이 서 있었고 파편이 도로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불빛 속에서 검은 차 한 대가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한진철의 차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진술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사건이 종결됐어요. 빗길 과속사고, 목격자 없음이었습니다. 혜주의 진술은 기록에서 사라져 있었어요. 담당 형사도 바뀌어 있었죠. 진철이 움직인 거였어요. 그날부터 혜주는 숨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얼굴을 바꿨습니다. 수술대에 오르던 날 눈을 감으면서 진태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기다려요. 꼭 밝혀낼게요. 8년이었습니다. 윤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같은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통로 안에서 그냥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 시각 창고 안이었습니다. 혜주가 다시 들어왔어요. 마스크를 쓴 원래 간호사 얼굴로 조용히 준우 옆에 앉았습니다. 준우가 혜주의 손을 바라봤어요. 인장을 다시 숨겨준 그 손이었습니다. 그러다 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선생님, 혜주가 준우를 봤습니다. 엄마랑 같은 냄새가 나요. 아주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준우 자신도 왜 그 말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혜주의 눈이 흔들렸어요. 마스크 아래 입술이 떨렸죠. 손이 준우 머리 위로 올라가 살며시 얹혔어요. 준우는 그 손 아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지하 통로 안에 윤재와 혜주 둘만 마주 섰습니다. 윤재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이 뿌옇게 흔들렸습니다. 빗속에서 찍힌 CCTV 영상이었어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멀어지는 검은 차였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이 보이지 않았어요. 화질이 너무 깨져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이것밖에 없었어요. 차종은 맞는데 번호판이 안 나와요. 혜주가 말없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요양원 차량 출입 기록이었어요. 사고 당일 밤 진철이 이 요양원에 다녀갔습니다. 시각이 찍혀 있어요. 내부에서 직접 빼낸 거예요. 윤재가 두 자료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어요. 사고 현장의 시각과 요양원 출입 시각, 그리고 차종.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번호판 없는 영상 혼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출입 기록 혼자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둘이 합쳐지는 순간 진철이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증명됐어요. 윤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8년이었어요. 8년 동안 혼자 들고 있던 반쪽짜리 증거가 이제야 완성됐습니다. 나머지는요. 혜주가 작은 녹음기를 내밀었어요. 진철이 원장과 거래하는 현장 녹음입니다. 투약 차트도 있어요. 처방전에 없는 약이 20일 이상 투여됐습니다. 그러면서 낮게 말했어요. 준우가 인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윤재가 혜주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발소리 없이 통로를 빠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시각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지하 창고 안 사탕통을 가슴에 안고 앉아있는 준우. 병동 복도를 걸으며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는 혜주. 담장 밖 어둠 속 낡은 차 안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윤재.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혜주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요양원 약재실 열쇠는 이미 손에 있었어요. 수석 간호사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혜주는 새벽 3시 아무도 없는 시간을 골랐어요. 한 회장에게 매일 밤 투여되던 약이었습니다.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약이었어요. 혜주는 그 약을 빼내고 고농축 비타민 수액과 해독제로 교체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한 회장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점이 없던 눈에 빛이 돌아왔죠. 침을 흘리던 입이 다물렸고 창밖만 바라보던 시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혜주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한 회장이 혜주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주의 발이 멈췄어요. 한 회장의 눈이 혜주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눈이 가늘어지면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너 혹시 혜주니? 얼굴을 바뀌어도 그 눈빛만은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었죠. 혜주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면서 침대 옆에 주저앉았어요. 한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혜주의 손등을 천천히 감쌌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 순간 혜주 안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눈물과 오래된 분노였어요. 그날 한 회장은 혜주를 내쫓았어요.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출신이 변변치 않다며. 준우는 태어난 지 겨우 3개월이었고 혜주는 그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회장이 말했어요. 아이는 잘 키워줄 테니 두고 가. 혜주는 그 말을 들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를 더 꼭 안으면서 말했어요. 이 아이 엄마는 저예요. 제 아이예요. 한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 아이야. 한씨 핏줄이라고. 그게 끝이었어요. 갓난아이를 빼앗기고 저택문을 나서는데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문이 닫혔고 담장 너머에서 준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울음소리가 귓속에서 8년 동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고, 아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 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을 꼭 쥐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와 함께 두 가지가 뒤섞인 채로 한 회장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날 밤부터 혜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혜주가 병실 출입 기록을 조작했죠. 담당 간호사를 바꾸고 진철과 연결된 직원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일부는 증거로 입을 막았습니다. 투약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진철의 끈아풀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요양원 안은 조용히 혜주의 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진철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택 응접실에 꽃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케이터링 업체가 견적서를 들고 왔어요. 진철이 그것을 검토하면서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혜주가 직접 보고한 거였어요. 임종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진철이 전화를 끊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유언장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가짜였지만 진철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인장만 없을 뿐이었어요. 인장. 준우 생각이 났습니다. 진철의 표정이 굳었어요. 준우가 창고에서 풀려난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혜주가 진철에게 말했어요. 아이를 계속 가두면 외부에 소문이 날 수 있다고. 그 말이 통했습니다. 준우는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진철의 감시가 따라붙었습니다. 부하 한 명이 항상 준우 곁에 있었어요. 저택 문을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창고의 냄새가 아직 옷에 배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울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울면 지는 거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생활했어요. 밥을 먹고 학교를 갔습니다. 사탕통을 방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인장은 아직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주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약속은 나흘 전 창고에서 정해졌습니다. 혜주가 준우에게 작은 녹음기를 보여줬어요. 손가락 2마디만 한 크기였습니다. 서재 책상 오른쪽 서랍 안쪽에 붙여놓을 수 있겠어?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회는 사흘째 되던 저녁에 왔어요. 진철이 외출했습니다. 부하가 현관을 지키고 있었어요. 준우는 화장실을 간다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재 문이 열려 있었어요. 준우는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녹음기를 안쪽 벽면에 붙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단단하게 눌렀습니다. 15초였어요. 다시 문을 나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물을 내리고 나왔어요. 부하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윤재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진철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했어요. 진태가 살아있을 때 몰래 빼돌렸던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파일이었어요. 거래 내역과 차명, 계좌 목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강변북로 인근 편의점 CCTV 사본도 확보했어요. 진철의 차 번호판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고 시각 3분 전 그 도로를 지나가는 장면이었어요. 윤재는 그 파일을 외장하드에 담으면서 진태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다 모았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 의식이 오늘 내일입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혜주가 진철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진철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이사회 날짜 잡아. 전화를 끊고 나서 혜주는 창밖을 봤어요. 손안에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윤재에게였습니다. 날짜 확정.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준우에게도 짧게 전했어요. 박하사탕 껍질 바깥쪽으로. 준우가 다음날 아침 등굣길에 문구점 앞 쓰레기통에 멈춰 섰습니다. 사탕 껍질을 꺼냈어요. 바깥쪽으로 버렸습니다. 준비가 됐다는 신호였어요. 긴급 이사회까지 닷새가 남았습니다. 진철은 아직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것을, 며느리가 8년을 기다려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자신의 서재 서랍 안에 녹음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9살짜리 손자가 인장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진철이 승계 파티를 준비하는 동안 복수를 위한 무대는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막이 오르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진철이 승계 파티를 준비하는 동안 윤재는 구급차를 몰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할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공증 사무실까지 20분 거리였어요. 오후 4시 55분이었습니다. 윤재가 구급차를 세운 건 공증 사무실 앞이었어요. 할아버지를 부축하면서 계단을 올랐습니다. 무릎이 당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문 앞에서 직원이 가로막았습니다. 지금은 접수가 마감. 윤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한 것만요. 5분이면 됩니다. 직원이 망설이는 사이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직접 왔소.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직원이 멈칫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공증 사무실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손이 인장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찍혔어요.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쓰고 직접 도장을 찍은 유언장이었어요. 윤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다음 날 새벽 요양원 복도는 조용했어요. 혜주는 병실 천장 모서리에 초소형 카메라를 붙이면서 마지막으로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크기였어요. 침대 옆 수액 거치대 뒤쪽 녹음기도 다시 점검했습니다. 침대 위엔 할아버지가 없었어요. 혜주가 사흘 전에 미리 옮겨놓은 거였습니다. 대신 산소 마스크를 쓴 누군가가 누워 있었어요. 요양원 원장이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이거 하나만 도와주세요. 혜주가 봉투를 꺼내 거래 내역서를 내밀었어요. 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원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진철이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부하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면서 주변을 살폈어요. 야간 당직 간호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혜주가 미리 손을 써둔 사람이었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위로 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였어요. 진철이 재킷 안쪽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래 준비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서면서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죽어줘야겠어, 아버지. 그 목소리가 천장의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녹음기에도 새겨졌어요. 주사기 바늘을 링거줄에 꽂으려는 순간 침대 위의 사람이 산소 마스크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원장이었어요. 진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증거는 이미 다 나갔어. 혜주였습니다. 간호복도 마스크도 가발도 없었어요. 진철의 눈이 혜주를 천천히 훑었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살아있었어? 혜주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내가 그날 밤 강변북로에서 한 일 내가 다 알고 있어. 진철의 손에서 주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병실을 가르며 울렸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럿이었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진철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김 변호사님, 저예요. 바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느긋했습니다. 경찰차에 타기 직전 진철이 뒤를 돌아 혜주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봐. 혜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진철은 몇 시간 안에 보석으로 풀려날 거였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당당하게 이사회 회의실에 나타날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주도 알고 있었어요. 진짜 유원장이 어제 오후 이미 공증을 받았다는 것을. 같은 시각 저택이었습니다. 진철의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준우는 2층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뛰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려다 팔이 잡혔습니다. 인장 내놔. 굵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준우가 버둥거렸습니다. 손에서 사탕통이 떨어지면서 계단을 굴렀어요. 사탕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준우는 그 통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 인장이 있었습니다. 저걸 빼앗기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아빠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 도장 하나면 할아버지 목숨 같은 거야. 준우가 팔을 세게 비틀면서 계단 아래로 몸을 던졌어요. 통을 낚아챘습니다. 무릎이 찍혔어요. 그래도 통은 놓지 않았습니다. 부하가 다시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혜주였어요. 요양원에서 진철을 경찰에 넘기고 곧장 달려온 거였습니다. 숨이 차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혜주가 부하의 팔을 잡아채면서 준우를 뒤로 밀었습니다. 아이는 놔줘. 짧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8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혜주는 아이를 빼앗기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비를 맞으며 담장 밖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혜주가 아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스스로 이번엔 먼저. 그날 새벽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진철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이사회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가짜 유언장이 서류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인장까지 찍힌 가짜 유언장이었어요. 얼굴에 여유가 흘렀습니다. 경찰에 잠깐 잡힌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로펌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내일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혜주가 뭘 준비했든 가짜 유언장에 할아버지 인장이 찍혀 있는 한 자신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유언장은 내 것뿐이야. 혼자 중얼거리면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손을 떨면서 도장을 찍은 진짜 유언장이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내일 아침 이사회 회의실 한가운데 놓일 예정이었어요. 진철의 가짜 유언장 바로 옆에, 진철이 그토록 원하던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무덤이 될 거였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진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이었어요. 서울 한복판 29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이 내려다 보였어요. 이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주들도 있었어요. 출입 허가를 받은 기자들도 한쪽 벽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는 진철이 앉아 있었어요. 정장이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습니다. 어젯밤 경찰서에 다녀온 사람 같지 않았어요.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이발소를 들렀는지 머리카락까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진철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천천히 보란 듯이 회장님의 서거가 임박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장중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여기 그분이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면서 펼쳤습니다. 인장이 찍힌 서류였어요. 진철의 얼굴에 여유가 흘렀습니다. 이제 서명만 하면 됐어요. 8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대형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두 발로 걷고 있었어요. 윤재의 부축을 받으면서, 하지만 등은 곧게 세운 채였습니다. 한 회장이었어요. 그 뒤로 혜주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혜주 손을 잡은 채 준우가 따라 들어왔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사 한 명이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이사가 옆 사람 팔을 잡았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진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손이 테이블 위 유언장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죽어가는 줄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양원 병실에서 숨이 꺼져가던 그 사람이
지금 이 회의실 한복판을 두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진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회장이 상석을 향해 걸어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시선이 진철에게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한 회장이 진철 앞에 섰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 유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바라보더니 바닥으로 던졌어요. 종이가 펼쳐지면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한 회장이 진철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죽어간다고 누가?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내 눈이 서슬 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디서 가짜 종이를 내미느냐? 진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한 회장의 눈이 진철을 향해 박혔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누가 날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랴. 진철의 입이 다물렸어요. 치매 노인이라고 했지. 내가. 진태가 죽고 나서 나한테 처음 한 말이 그거였어. 진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진철이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여러분, 회장님 약물 과다 복용 후유증입니다.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정면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어두운 병실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진철이 주사기를 꺼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선명했어요. 이제 죽어줘야겠어, 아버지. 진철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터졌어요. 진철이 스크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건 편집된 거야. 조작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의실 앞 모든 눈이 스크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재가 앞으로 나왔어요. 서류 2장을 테이블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왼쪽이 한진철 씨가 내민 유언장입니다. 오른쪽이 어제 오후 공증된 진짜 유언장이에요. 이사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두 서류를 번갈아 봤습니다. 준우가 해주 곁에서 사탕통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손수건에 쌓인 인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9살짜리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고 바닥에서 지켜낸 인장이었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서도 놓지 않았던 인장이었습니다. 윤재가 감정서를 함께 제출했어요. 진철이 유언장에 찍은 인장은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습니다. 그 사실이 서류 한 장으로 증명됐어요. 진철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이 아이가 어디서 구한 도장인지 누가 알아? 이 여자가 꾸민 거라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의실 앞 모든 시선이 테이블 위 2장의 유언장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해주가 앞으로 나섰어요. 기자들을 향해 섰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해주를 향했어요.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8년 전 죽었다고 알려진 한진태 부회장의 아내 이혜주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윤재가 기자들에게 파일을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8년 전 강변북로 사고 당일 CCTV 사본이었습니다. 진철의 비자금 계좌 내역서도 있었어요. 요양원 원장과의 거래 녹음 파일 목록도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바빠졌어요. 카메라 셔터가 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검찰이었습니다. 경찰도 함께였어요. 진철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우가 진철을 바라봤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9살짜리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진철보다 훨씬 단단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진철이 끌려나가면서 해주를 향해 소리쳤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진철의 말을 잘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 회장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자리였어요. 혜주가 준우의 어깨를 감쌌어요. 준우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그렇게 세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8년 만에 진성그룹에 진짜 봄이 왔어요. 이사회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철은 구속됐어요. 요양원 원장도, 투약에 가담했던 간호사도, 유원장 위조를 도운 법무팀 직원도 함께였습니다. 8년 동안 진철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던 사람들이 하나씩 무너졌어요. 그 소식이 뉴스를 타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혜주는 준우 방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을 두드려야 할지 그냥 열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그냥 문을 열었어요. 혜주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8년 동안 수백 번 되뇌었던 말들이 막상 이 순간에는 전부 사라졌어요. 그러다 혜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우야. 준우가 혜주를 봤어요. 할 말이 있어. 혜주가 천천히 말했어요. 떨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곁에 있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무서울 때도 혼자 울었을 때도 옆에 없어서 정말 미안해.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혜주가 계속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이해해 줄 수 있어? 방 안이 조용했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두 방울이 됐어요. 준우가 사탕통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였어요. 혜주가 팔을 벌렸습니다. 준우가 달려들었어요. 꽉 안겼습니다. 혜주가 준우를 껴안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이 무게였습니다. 8년 동안 그리워하던 무게였어요. 품 안에서 준우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혜주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래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 한 회장이 혜주를 찾아왔어요. 서재였습니다. 오래된 가죽 의자가 있는 곳이었어요. 한 회장이 먼저 앉지 않았습니다. 혜주가 들어오자 일어섰어요. 허리를 굽혔습니다. 혜주가 놀랐어요. 아버님. 한 회장이 고개를 들지 않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잘못했어. 진태를 잃고도 내 탓만 했어. 준우를 빼앗고도 옳다고 생각했어. 늙은이가 틀렸어, 혜주야. 혜주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준우를 이렇게 훌륭하게 낳아줘서 고마워. 그 아이가 저 혼자 그 인장을 지켜낸 거잖아. 그게 다 내 덕이야. 혜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진성그룹 이사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한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50년 기업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혜주를 명예회장 대행으로 선임했어요. 준우가 성년이 되어 경영을 이어받을 때까지 진성그룹을 이끌 사람이었습니다. 윤재는 가문의 새 수호자로 임명됐어요. 법무와 경영 감시를 맡았습니다. 부회장님, 이제 제가 지킵니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면서 서명했어요. 혜주는 그날 처음으로 거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복원 흉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코와 눈매가 바뀐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어야 할 얼굴이 아니었어요. 이 얼굴로 8년을 버텼고 이 얼굴로 아이를 지켰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봄이었습니다. 진태의 묘소 앞이었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회장, 혜주, 그리고 준우였어요.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묘비 위로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준우가 사탕통을 열었습니다. 박하사탕을 하나 꺼냈어요.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한 회장도 꺼냈어요. 혜주도 꺼냈습니다. 박하사탕 세 알이 나란히 놓였어요.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준우가 묘비를 향해 말했어요. 아빠, 우리 이제 다 같이 있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어요. 혜주가 준우 어깨를 감쌌습니다. 한 회장이 준우 반대편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세 사람이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박하향이 실려왔어요. 어디선가 오는 것 같기도 했고 오래전부터 거기 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혜주는 눈을 감았어요. 8년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이 순간 하나로 모였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후 햇살이 기울던 시간이었어요. 정원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흙을 파고 있었어요. 준우가 옆에서 묘목을 두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였어요. 한 뼘 남짓한 높이였습니다. 가지가 2개였어요. 잎이 3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조금 더 깊게. 준우가 구덩이를 더 팠어요. 한 회장이 묘목을 받아들고 흙 안에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흙을 덮었어요. 손이 나란히 움직였습니다. 한 회장이 흙을 다지면서 말했어요. 이 나무가 다 크면 내가 이 그늘 아래 앉아 있게 될 거야. 준우가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 어른이 되어 있겠네요. 준우가 한 회장을 봤어요. 그럼 내가 나무 옆에 할아버지 자리도 만들어 놓을게요. 한 회장이 잠시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웃었어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이었어요. 한 회장이 준우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만히 오래. 저택 창문 너머에서 혜주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를 들고 나가려다 멈춰 선 거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란히 쪼그려 앉아 작은 나무 주위에 흙을 다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로질러 창문까지 흘러왔습니다. 혜주는 눈을 감았어요. 박하향이 났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건지 오래전부터 이 집 어딘가에 배어있던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진태였는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바람처럼 햇살처럼 조용히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정원 위로 투명한 봄 공기가 박하향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차가운 빗속에 버려졌던 이름이 이제는 봄볕 아래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압니다. 혜주는 8년을 돌아갔어요. 용서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처를 안고도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가족 아닐까요? 때로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8년의 시간을 녹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크고 작은 울림이 있으셨길 바라봅니다.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께 감사한 마음 담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하늘빛 인생 사연이었습니다.